그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이라는 제목인데요. 이제 약간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 자체는 좀 저널리스틱한 용어인 것 같습니다. 경제학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가 어떻게 출현했고 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하는 걸 또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본소득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은,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 우리 생산 과정과 노동력에게 또는 노동 행위에서 생산 행위에서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런 부분들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 발표할 때는 이런 기술적인 변화가 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뭐랄까 구조적으로 어떤 변화를 주느냐 이런 부분은 거의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지자본주의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활용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그리고 이제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기본소득의 의미가 뭐냐, 또 거기에 관한 찬성과 반대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하고 토론도 해보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게 유행을 하게 된 것은 2016년에 올해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이죠. 매년 세계 경제의 전체적인 어떤 아젠다를 제시하고, 또 말하자면 이제 경제적, 정치적 리더들이, 원래는 경제 리더들이 세계 경제를 어떤 식으로 전망하고 또 어떻게 말하자면 이제 끌어갈 것이냐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많이 모였던 그런 정기적인 모임인데, 그것이 유명해지면서 이제 정치인들도 모이고 이렇게 하나의 영향력 있는 큰 어떤 포럼이 되어 있는 것은 이제 다 알고 계실 거고, 이 2016년도에 이 다보스의 주제가 제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기라는 그런 주제로 일려면서 사실은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상당히 많이 이제 알려지게 됐고, 공교롭게도 지난 3월이죠. 그때 알파고가 이제 인공지능인 알파고가 바둑 대국을 하면서, 사람과의 바둑 대국을 하면 4대1로 이기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물론 인공지능이라는 그것 자체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급속히 올해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관심을 이제 갖게 되는 주제가 되었다, 이렇게 대중적으로 유행하게 된 주제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보스 포럼에 있어서 제목을 보면, 주 페이퍼의 제목을 보면, 극단적인 자동화와 연결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그런 4차 산업혁명이 가지고 있는 전지구적인 또 지역적인 투자에 있어서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페이퍼의 내용이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지금까지 논의됐던 것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경제학적으로 볼 때 경제사에서, 안녕하세요. 경제사에서 유의미한 것은 여기 이제 1차 산업혁명으로 되어 있는 요 사건입니다. 1784년도에 전기기관과 또 지금 이제 우리가 제철 산업에서 이 철강석에서 철을 뽑아낼 때 그걸 녹여가지고 계속 회전을 시켜서 철을 뽑아내는 그런 기술들이 이 시기에 이제 발견이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섬유 산업에서부터 시작한 산업혁명이 이 후방 효과들, 다시 말하면은
중화학공업으로 넘어가게 되는, 중화학공업에 있어서의 어떤 공장제 기계공업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하게 되는 그런 계기들을 경제사에서는 산업혁명이라고 이렇게 불리우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게 와트의 전기기관이라든지, 전기기관이라는 것은 이제 동력에 관한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기계장치들을 자동으로 동작시켜 나가는, 그 이전에는 이제 말, 사람, 뭐 자연물 이런 것에 의해서 그 동력을 얻었다고 한다면, 이제 인공적인 그런 동력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찾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산업혁명인데,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 그 사이에 이제 2차도 있고 3차도 있는 것인데, 그 2차 산업혁명으로 이야기되는 것이 콘베이어 벨트 시스템입니다. 대량 생산을 파급시킨 콘베이어 벨트 시스템인데, 이 그림에는 이제 뭐 공장하고 전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도축 과정에 있어서 콘베이어 벨트 시스템이 도입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이제 포드 자동차에서 이전에 수공업으로 만들었던 자동차 조립을 기계적인 어떤 흐름에 맞춰지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그다음 이제 오늘날 보통 우리가 자본주의라고 하면은, 자본주의에서의 공장이라고 하면 그 표상되고 있는 것은 사실 1차 산업혁명을 보여주는 거는 저기 정미소 같은 데 가보면 그 벨트가 걸려 있고, 그 벨트에서 이제 그 곡물들을 빻고, 또 거기에서부터 이제 뭐 떡이 나온다든지 하는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현대자본주의 공장은 현대자동차나 이런 데 가보면은 컨베이어 벨트, 거대한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 공장 자체가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설계되어 있죠. 그래서 각 공정이 구분되어 있고, 그 공정 안에서도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 쭉 진행이 되고, 거기에서 노동자들은 사실은 그 시스템의 속도에 종속되어서 실제로 물론 이제 시스템의 속도가 너무 빠르면 불량이 생기니까, 그 불량률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최적화된 어떤 수준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속도를 그 속도와 사람 사이의 어떤 관계를 조절해주는 그런 어떤 기술들이 이때부터 이제 굉장히 발달하게 되는 것이죠. 3차 산업혁명이라고 보통 이야기되는 것은 이제 1969년인데, 1969년에 그 인터넷의 전신인 알파넷이 이제 발명이 되는 그 시기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동시에 그때는 그 자동화가 아주 신기원을 이루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러한 그 인터넷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인터넷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사람이 그 인터넷을 이용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건 우리가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것인데, 현재 이야기 많이 되고 있는 것이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사람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물, 기계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그런 사람이 연결되는 그것을 이제 인터넷 오브 피플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이제 인터넷이라는 것이 연결성이라는 극대화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연결되는 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인터넷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체감하고 있지 못하지만은 결국은 이 사물들끼리도 그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연결돼서 소통하게 되는 그런 단계까지 오게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점점 확대되는 그런 방식으로 좀 진화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이 하나의 말하자면 컴퓨터라는 건 이제 주어져 있는 어떤 과업을 아주 빠른 속도로 수행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의 어떤 지능적 수준은 굉장히 낮단 말이죠. 지능적 수준은 굉장히 낮은. 예를 들면 사람은, 어린아이들도 다 구분하는 뭐 고양이와 개의 구분 이런 걸 컴퓨터는 할 수가 없는 거죠. 분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그런 아주 초보적인 형태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능의 형태를 따라오기 시작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어떤 질문을
굉장히 가설적인데, 우리가 1은 1, 2, 3, 4 이렇게 넘어오면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새로운 사회로 넘어가는 분기점이 아닐까. 영어로는 이제 singularity point라고 그러는데요. 분기점이 아닐까. 이런 이제 질문을 하게 되었다. 과연 그것이 사실일지, 그건 시간이 많이 지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이 다음 슬라이드에 있는 거는 인더스트리 4.0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사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기원이 어디에 있는가, 이걸 이제 제가 좀 살펴보니까,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로 갑자기 이렇게 바뀌어서 그렇고, 원래는 이 독일에서, 2010년도부터 산업 4.0이라는 그런 명제 하에서, 산업에 있어서의, 그러니까 공장이죠. 이 공장의 전면적인 재편성, 이런 것을 시도하는 노력들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거기에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여기 아카테크라고 하는 거는 이제 독일의 기술과학, 연구소입니다. 여기에서 비슷하죠. 연도도 보면 비슷하고, 지금, 다보스 포럼에 나온 보고서하고, 시기도 비슷하고, 내용도 이제 비슷한데, 여기에서 이제 독일에서 관심 있었던 것은, 인터넷이 사람 인터넷, IoT로 연결이 되면, 기계들끼리 연결되어 있는 어떤 메커니즘을 활용을 하면, 지금 예를 들면 독일은 자동차 공장이 굉장히 많지 않아요? 발달되어 있고, 그러니까 자동차 조립 업체들도 여러 개거든요. 그리고 각 공장도 전국에 이제 산재되어 있는데, 굉장히 많이 표준화해서 생산을 하고 있겠지만, 그것 전체를 다 표준화하는, 그러니까 그 나라 안에 있는 공장들을 전부, 그러니까 재고 관리부터 시작해서, 모듈화해는, 부품들을 다 모듈화해서, 생산 단가를 아주 최적화시켜내는 그런 전략을 고민을 해왔다. 그것이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도 이제 자동차 공장들이 전부 기계화 되어 있는 거죠. 기계화 되어 있는데, 그래도 사람이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도 현대자동차 한번 가봤는데, 자동화 되어 있는 시스템이 굉장히 압도하게 되는데, 어떤 것은 완전히 자동화를 못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면 앞에 윈드실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완전 자동화돼 있어요. 윈드실드가 컨베이어 벨트가 쭉 이렇게 지나가는데, 자동차가 이제 금형에 의해서 이렇게 모양만 돼 있는 차가 쭉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유리를 붙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스택 돼 있어요. 윈드실드가 쫙 앞 유리창이 스택이 돼 있고, 거기에 로봇팔이 와서 윈드실드를 탁 잡습니다. 그리고 압력이 가해져서 덜어냅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팔이 와가지고 본드칠을 쭉 하거든요. 그리고 그때쯤 되면 이제 차가 와요. 차가 와 있으면 거기에 와서 이렇게 탁 붙이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딱 붙이는데 개념은 그런데 실제로 붙일 때 압력, 그 다음에 너무 세게 하면 부서질 거 아니에요? 너무 약하게 하면 안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조정하는 어떤 최적화 과정이라는 것이 이제 공장에서 감당해야 될 부분이죠. 로봇은 자기들 생산하고 사오겠지만, 사와서 그걸 이제 적응해내는 부분인데, 그런 건 다 자동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쭉 진행하다가 시트를 집어넣는데, 시트를 집어넣을 때, 로봇이 이제 들어와서 다시 시트를 앞에 시트를 집어넣어요. 집어넣는데, 조립하는 거 자기가 못하는 거예요. 그 안에 이렇게 고정시키려면은 그걸 볼트 같은 걸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사람이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사람의 역할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스마트 팩토리의 비전은 무인 공장이죠.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것조차도 완전하게 자동화되는. 근데 이제 이런 것이 자동화 되려고 한다면,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사이버 물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도입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IoT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소셜 웹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 한국도 오렌지 혁명의 단계에 와 있는데, 다 기반이
지금 소셜웹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어떤 정보를 얻는 것도 실제 신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웹에서, 페이스북에서, 뭐 카톡을 통해서, 텔레그램 통해서 이렇게 전달이 되고 있는 그런 거죠. 그런 건 굉장히 우리 익숙한데, 현재 산업계에서의 화두는 그 스마트 팩토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스마트 팩토리 비전은 이제 사람이 다 빠져 있는 기계가 기계를 생산해내는 그런 미래라고 할 수 있고요. 스마트 그리드라고 되어 있는 것은 우리 전기 시스템인데, 뭐 전기라는 게 아까 2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동력원인데, 그 이후에 거의 기술적인 영향을 못 받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전기라는 게 뭐 생산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초기의 몇몇 시도를 거쳐서 그 큰 발전기를 통한 생산, 그러니까 석탄, 몇 가지 뭐 원료가 정해져 있는 거죠. 석탄, 석유, 가스, 원자력이라고 하는 그런 발전원들을 대량으로 광산에서부터 캐와가지고 또 대규모의 공장을 지어서 그걸 이제 송전과 배전 선로를 통해서 가정으로 보내주는 그 시스템이 실제로 이제 전력 산업이라는 게 생기고 나서 완전히 지배하게 되고,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그 시스템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니까 뭐 수많은 기술적인 혁신이 있었지만은 그 분야에 있어서는 거의 혁신이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도 큰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는 것인데, 그게 이제 스마트 그리드라고 하는 건데요. 스마트 그리드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어플라이언스를 이렇게 쓰고 있지만은 정확하게 뭐 얼마 쓰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저런 걸 실시간으로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최적화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생산과 소비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데, 생산과 소비가 같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자동차는 배터리가 밤에 이제 충전을 해서 쓰잖아요. 쓰는데 충전하기 위해서 전기자동차 100만 대, 200만 대가 전국에 꼽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전국에 꼽혀 있으면 그건 동시에 전원 장치가 되는 겁니다. ESS라고 전기 저장 장치 기능을 분산형 전기 저장 장치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한 인-아웃의 효율성의 극대화, 이런 것이 이제 스마트 그리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스마트 홈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스마트 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이제 셋톱 박스 같은 거 있잖아요. 셋톱 박스에서 케이블 100개의 케이블 방송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 케이블 방송을 우리 생각에는 그렇잖아요. 100개가 되지만은 저는 보는 게 정해져 있거든요. 굉장히 불편해. 맨날 이렇게 한다는 게. 그런데 한 10번 정도 이렇게 하면 그 셋톱 박스가 알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주는 겁니다. 나의 눈동자라든지 내 말하는 걸 인식한다든지 내 눈동자를 인식한다든지 해서 그런 식의 어떤 변화들, 그러면 들어오기 전에 집에 들어오기 전에 한 30분 전에 자동으로 그 히팅이 되고, 저는 이제 대구에서 참 그 괴로운 것 중에 하나가 밤에 들어갔을 때 추운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불 켜는 건데, 그 전에 이제 불이 켜진다면 좋겠죠. 가열이 된다면 좋겠죠. 히팅이 된다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IoT라고 하는 것 안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시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서 아직까지 이제 가시화된 산업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중에서 이제 그 이윤 창출과 관련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이제 스마트 팩토리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서비스의, 아까 제가 이야기한 와중에는 이제 사실 서비스의 인터넷이라는 것도 다 들어가 있는 건데, 그런 것으로 이제 연동되는 그 전체 시스템을 사이버 물리 체제 CPS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되는 AI인데,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건 이제 그 인공지능이 이야기된 지는 되게 오래됐어요. 유명한 경제학자도 인공지능이라는 용어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그 인공지능이 사실은 극히 최근까지만 해도
그 연구자도 많지 않았고 그렇게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인공지능 제3단계에서 붐을 일으키고 있는 것인데 사람의 지능이 어떤 부분에서는 사람의 지능을 능가하게 되는 그런 결과들을 초래하게 되는 것인데 여기 이제 보이는 이 슬라이드가 그 딥러닝이라고 하는 그 인공지능 중에서의 한 부분입니다. 하나의 그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딥러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3단계 인공지능을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부르는데 이 머신러닝은 기계학습인데 그 지금까지의 컴퓨터는 주어진 과업만 수행하게 되어 있는데 이 인공지능은 기존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점점 현재의 상태에서 점점 진화해 나가는 그러한 상태의 알고리즘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를 다 집어넣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스스로 습득해서 A 상태에서 A-로, A2-로 계속 진화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로직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데 그 로직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그 이제 사람이 거기에 착안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컴퓨터하고는 굉장히 이제 컴퓨터가 굉장히 잘하는 게 많잖아요. 많은데 어떤 걸 결국 못 하느냐면 판단을 못 합니다. 컴퓨터가. 판단할 수 있으면 컴퓨터에 맡길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면. 예를 들면, 그, 법조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법조인 생각해 보시면, 그, 변호사의 굉장히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 기억력입니다. 판례를 엄청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말도 잘해, 논리적인 사고도 잘해야 되지만은, 그런데 그 판례를 제가 몇 달 전에 변호사 만날 일이 있어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보니까 이걸 들고 이렇게 검색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판례를 두꺼운 책을 가지고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검색해가지고 보면서 상담을 하는데 그 실제로 그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컴퓨터를 따라갈 수가 없는데요. 문제는 어떤 판례를 적용할 것이냐 이런 이제 판단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건 사람만이 해왔던 거고 컴퓨터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가라는 건데 판단의 가장 초보적인 것이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얼굴 모양처럼 보이는 요게 얼굴이잖아요. 그런데 컴퓨터는 이걸 얼굴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게 얼굴이라고 명확하게 해주지 않는 이상은 못하는 거죠. 왜 그런가요? 이게 얼굴이라는 걸 우리는 어떻게 해서 알고 있죠? 밑에는 고양이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해도 컴퓨터는 이거 못 알아볼 것 같지 않습니까? 정확하지가 않은 거죠. 어림셈이 안 되는 겁니다, 컴퓨터가. 그건 정확한 계산을 하는 계산기이기 때문에 숫자에 따라서 디짓에 의해서 디짓을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는 계산기지 이런 것을 해낼 수가 없어요. 이걸 하려고 그러면은 컴퓨터 이게 사람이라는 걸 분수하려고 그러면 셀을 딱 분해해가지고 여기에 딱 맞는 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여기 조금 어그러지면 걔가 이게 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림셈을 할 수 있게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이 딥러닝 기본적인 아이디어인데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입력청이라고 부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출력청이거든요. 그러니까 입력청이라는 게 정보입니다. 이 정보가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지 않아요? 나올 때는 한두 개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어떤 메커니즘을 만든 것이죠. 이걸 레이어라고 그러는데 여러 레이어를 거치면서 추상화시켜내는 겁니다. 여러 정보들을.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어떤 식으로 일이 일어나냐면 고양이 개를 구분해 주기 위해서 계속 요 AI에게 수백만 개의 사진을 보여줍니다. 그 수백만 개의 사진은 사람은 다 알잖아요. 이게 고양이인지 개인지. 그래서 이걸 보여주면서 이건 고양이, 이건 개, 이건 고양이, 이걸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이게 이제 Workers for Algorithm이라고 해서 알고리즘 노동자라고 하는 새로운 그룹이 출연하는 배경이기도 한데 누군가는 이 AI에다가 그걸 계속 넣어줘야 돼요. 처음에는. 이게 고양이야, 이거 개야. 이 알고리즘이 있더라도 이걸 계속 이렇게 공부를 시켜줍니다. 공부를 시켜주면 얘가, 제 고양이, 제 개, 제 고양이, 제 개 해서 굉장히 많은, 100만 개의 데이터가 이렇게 쭉 들어온다고 하면 분류를 하는 거죠. 이 단계를 다 거치고 난 다음에, 제 개, 제 고양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걸 추상화시켜 나가는 그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정보를 단순하게 만들어내는 그 기술, 그것이 이제 AI라고 할 수 있고, 저도 몰라요. 어떻게 해서 하는지. 그러니까 이 다 안다면 우리가 다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현재는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이런 식으로 돼 있다 하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길게 이야기를 했는데 4차 산업혁명을 보통 이야기할 때 ICBM이라고 그럽니다. 좀 저널리스틱한 용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I가 뭐겠습니까? ICBM. 4차 산업혁명의 구성 요소입니다. I. IoT. 예. I는 이제 인터넷. B는 뭘까요? 이야기 제가 안 했으니까 이건 알기 어렵겠다. 빅데이터. 아까 거기 이렇게 데이터를 준다고 했잖아요. 계속 누군가 줘야 되니까. 근데 이제 어떤 시점이 되면 얘가 인터넷에서 그걸 긁어올 수가 있겠죠. 그럼 가만히 놔둬도 걔가 계속 진화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빅데이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빅데이터를 얘가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 C가 사이버 물리 시스템이고, 제가 그까지 설명했죠. M이 이제 머신러닝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ICBM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은 아직까지 병렬적으로 이렇게 제가 그냥 요소들을 설명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말하자면, 그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질문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을 묘사를 하면서 질문하는 것이 이것이 결국은, 새로운 사회, 기존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사회로 넘어가는 특이점이라고 번역되는 그런 것일 거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이제 그게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이제 하는 첫 번째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용어법이 있습니다. 뒤에는 제가 디지털 경제라는 그런 용어도 쓰고 또 인지자본주의라는 용어도 쓰고 그랬는데, 그 각자의 자기의 영역에서 쓰는 용어인 것 같아요. 4차 산업혁명은 굉장히 산업계에 쓰는 용어이고, 그 다음 디지털 경제라고 하는 것은, 이 정책 결정자들이 많이 써왔던 용어입니다. 그리고 인지자본주의라고 하는 용어는, 그런 영향을 받은, 말하자면 이제 일군의 경제학자들이 쓰는 용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전문 영역에서 조금씩 다른 워딩을 가지고 타이틀을 붙이고 있는 중인데, 그 타이틀이 보고자 하는 대상도 비슷하고 시기도 비슷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다면은 뭐냐 이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뭐 좋은데 그런 것들이 어쩌면 굉장히 비저너리한 유토피아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디스토피아일 수도 있죠. 영화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AI에 관한 뭐 영화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당장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뭐냐. 그래서 그 흥미있는 것이 이제 이 다음 슬라이드에 있는데, 그 다보스 포럼의 그 페이퍼에 나온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약 한 5년간, 향후 5년간 15개 나라, 그러니까 선진국과 개도국 포함해서 서베이를 한 결과, 약 한 700만 개 정도의 직업이 없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산업적인 기술적인 격변이 일어났을 때 일어나는 일이지만은, 어떤 노동은 없어지고 노동에 대한 수요는 증가합니다. 그래서 어떤 수요는 없어지고 어떤 수요는 증가하는데, 그래서 이제 토탈로 보면 700만 개가 없어지고 200만 개가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약 한 5년 정도의 그 15개 나라에서, 우리나라는 포함되어 있지 않던데 15개 나라에서 그 500만 개의 총 잡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요 슬라이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없어지고 생기는 그 직종별 분포를 본 것입니다. 제일 많이 없어지는 게 사무직이랍니다. 470만 개 정도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없어지는 게 160만 개 정도 제조업에 고용되어 있는 블루칼라입니다.
세 번째 없어지는 게 49만 개 정도, 50만 개 정도로 건설 노동자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다 자동화의 그 큰 흐름에 있는 것이죠. 결국 자동화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것은 노동 인력을 공장에서부터 방출해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생산 과정이 사람을 그 과정에서 빼내려고 하는 그것은 역설적으로 어떻게 보면 노동 가치론의 그 실제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기계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사람에 들어가는 비용을 더 겁내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생기는 거 200만 개가 있는데, 200만 개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렇게 보니까, 파이낸스 쪽에, 재무 쪽에 인력, 그 다음에 경영 인력, 그리고 컴퓨터 관련된 인력, 이런 인력들이 이제 많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상당히 그 고차 사고력을 요하는 수요, 노동 수요가 수학적인 능력, 그런 것들이 많이 요구되는 그런 인력들이 이제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고, 쭉 가보니까 그 에듀케이션도 있어요. 에듀케이션도 마이너스가 되는 건 아니고 플러스 되는 그룹에 속하더라고요. 굉장히 작은데. 그래서 저도 좀 잘 변신한다면 계속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긴 했습니다. 여기 이제 뭐 이야기를 좀 해보자 하는 그 슬라이드가 있는데요. 그거는 뒤에 좀 더 우리가 토론하면서 하기로 하고, 어쨌든 이제 이런 변화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정말 큰일 났다 인지, 아니면 아니야 이거 굉장히 좋은 비전이야 라고 할지 당연히 뭐 논쟁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큰일 났다 하는 사람들이 조금 많습니다. 그 큰일 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크게 어떤 큰 변화인데, 지금 그 데이터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일단 생산 과정에 노동자들이 계속 없어지고 있잖아요. 잡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실업률이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고용 형태가 급격히 가변화될 것이다.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기본소득 하는 분들은 프로케리아트라는 단어를 잘 알고 계신데, 그 프리케리어스 프롤레타리아잖아요. 그래서 불안전 노동자들이 굉장히 늘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뭐 단적으로 계약직 근로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알고리즘 노동자들이 하는 일이 노는이 내가 어차피 놀 건데, 인터넷 하면서 이제 처박혀가지고 놀 건데 몇 푼 주니까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근로 환경의 엄청난 변화라고 할 수 있거든요. 골방에서 뭐 자기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클릭당 돈을 받고 하는 그런 건데, 1달러에서 누가 계산을 해보니까 시간당 1달러에서 5달러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에 대해 페이하는 것이, 구글이나 뭐 아마존 이런 데서 페이하는 것이. 거기다 이제 우버 같은 거 있잖아요. 우버. 공유경제에서 이야기하는 그 우버도, 사실 그 우버 노동자들의 고용 형태는 독특합니다. 고용주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자가용 운전사인데, 이 사람이 평가를 받는 건 소비자한테 평가를 바로 받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노동 강도도 높아지고 한데도 거기에 대한 보수를 받는 현재 기존의 고용 계약 체계가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확산되고 있는, 그런 변화를 지적하는 한 그룹이 있고, 그 다음 다른 그룹은 좀 낙관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미국에서 1차 산업,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생산 인구 중에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아요? 미국에서? 미국이 몇 퍼센트 될 것 같아요? 2%. 예, 한 2% 정도 돼요, 2%. 2% 정도 되는데, 거의 없는 거죠. 거의 없는 건데, 실제로 뭐 미국이 필요로 하는 식량 수요 다 충족하고 수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봐라. 사실, 뭐, 급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잘 적응만 한다면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차라리 더 좋은 거 아니냐. 우리가 좀 더 가치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생기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양쪽 이야기를 제가 보니까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현상을 두고 여기서 보느냐, 여기서 보느냐의 차이인데, 결국은, 과거에,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체제를 지탱하는, 자본주의가 몇 단계의 변화를 거치는데, 처음에 자본주의는, 사실 뭐, 대상인들이, 대상인들이 수공업자들, 독립수공업자들에게 모여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주면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공장의 시작인데, 그렇게 하다가, 그러면 이제 생산하는 방식은 기술을 다 그 독립수공업자들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하고 있는 일은 그냥, 그 사람들 모았다는 것, 그리고 근무 시간 통제하고 생산 물량을 통제한다는 정도인데, 그것을 이제 생산 공정을 다 분해해서 완전히, 자본가, 경영자가 통제하는 그런 단계로 이렇게 들어서면서 공장제 기계공업이 발달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오는 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공장을 표준화시키고 규칙화시킨다. 다시 말하면 안정화에 있었던 겁니다. 혁신을 하지만 혁신이라는 게 막 하는 것이 아니고 연구부서가 공정을 장기간 연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새 공정을 할 때는 기계를 다 뜯어내고 새 기계를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투자가 소요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행위를 뭐 연에 두 번씩, 세 번씩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체제인데, 이제 우리가 지금 보는 요 새로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중요하냐면 안정적 고용 관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실업자로 빠져나가 있는 사람들을 재고용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되고, 실업자로 나갔을 때는 그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체제 입장에서 보아서는 그것이 이제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게 1945년 이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약육강식의 세계였던 거죠. 약육강식의 세계가 몇 번의 변화를 거치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1870년대에 장기간의 대공황이 발생하는데, 그 대공황을 거치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 대기업들이 등장해요. 오늘날은 너무 자연스럽지만은 독점적 대기업들이 등장합니다. 독점적 대기업들이 힘이 있잖아요. 힘이 있으니까 이전에는 자유경쟁이라고 하면 기회균등을 의미했지만은 그 이후부터는 자유경쟁이라고 하면 기회균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말하자면 그런 균등한 기회가 박탈되는, 시작점이 불균등한 그런 상태에서 경쟁을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경쟁의 의미가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태로 변화하는 그 와중에 엄청난 생산을 소화할 수 있는 소비 수요는 없어지고 있고, 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이제 전쟁, 1차 세계대전으로도 갔고, 그리고 1929년에 대공황으로도 나타났고, 그리고 이제 사회주의도 등장하게 되었고, 그리고 한 번 더 전쟁 크게 일어나고 나서 이제 정신을 조금 차린 상태에서 우리가 대타협을 하게 된다. 그것이 1945년 이후의 체제.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아직도 지금 살고 있는 이 체제인데, 뭐 어떤 혹자는 혼합자본주의라고도 부르고, 혹자는 복지자본주의라고도 부르고, 혹자는 케인즈 국가라고도 부르는 그런 이제 체제인데, 이런 체제가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 이게 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앞으로 미래가 좋아질 것이라고 보든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뭐 비극적인 미래가 초래될 거라고 보든지 간에 공통적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과거가 없어졌다. 과거의 어떤 상태가 없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러면 이제 질문이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새롭게 우리 앞에 올 거라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의 핵심이 무엇일까?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그것을 중요한 그 사회정책으로서 가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체제에서는, 1945년 이후의 체제에서는 그 사회보장제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회보장제도, 그리고 뭐 최저임금제라든지 또 누진소득 세제라든지 하는 등등을 통해서 그 일정한
생산 현장에 있어서 노동자와 자본가의 갈등 관계를 규제해주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갖추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런 시스템이 자연히 기술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파괴되어 나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단 어떻게 바뀌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한번 정리해 보면은 일단 고용의 절대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 또 심지어는 과거에는 기계가 하지 않을 걸로 생각했던 인간의 마지막 영역들, 숙련 노동과 지식 노동들이 계속 대체될 걸로 예상되고 있고 또 단기적으로는 그런 우리가 교육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인재와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 사이의 미스매치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현상이고요. 그래서 어떨 걸로 그냥 예상하느냐 하면, 이제는 과거에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이렇게 앉아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구시대적인 산물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은 많은 교육기관에서 이런 식의 수업을 하지 말자.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강의하고 토론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강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이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그런 식의 수업을 도입하자는 그런 시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 왜 그런가? 이 학교 체제가 프로이센 시대부터 만들어진 거라고 그래요. 이런 식의 체제가. 근데 이 체제의 특징이 뭐냐면 시간이 딱 정해지고 일방적으로 계속 듣고 있지 않습니까? 정보를 계속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보가 굉장히 정보를 전달하는 데는 효과적인 체제입니다. 지식을 전달하는 데 효과적인 체제인데 생산하는 데 효과적인 체제가 아니에요. 들은 사람이 그걸 어떻게 이해했는지 하는 거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쫙 전달을 했을 뿐이고 그런데 그 모습은 마치 공장 노동자의 모습과 대단히 유사한 거죠. 정시에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해야 되고 굉장히 기계적이고 단순한 노동을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인내해야 되는 그런 노동자가 유사한 거죠. 대신에 창의력은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시대에는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 방식도 완전히 달라져야 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도 이제 기계가 자꾸 따라오니까 걔가 따라올 수 없는 부분에만 남게 되는 그런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노동의 양보다 노동의 질이라는 게 중요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사람이 생산하지 말고 그냥 놀아야 되는 거 아닐까. 근데 지금까지는 논다는 거에 대해서 이론화된 적도 없고 약간 죄악시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고의 전환, 파라다임 전환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 등이 현재 제기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디지털 경제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제가 한 8시 한 30분 정도까지 해야 되는 거죠. 많지 않아서 이 부분은 뭐 자세하게 하지 않고 몇 가지 이제 슬라이드만 한번 같이 보려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프로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제가 조금 더 주목하는 것은 콘에 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극화가 심화되고 또 근로 환경이 안정화되지 않고 불안정, 유동화되는 그런 현상을 이제 주로 주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자료들만 몇 개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이 페이지가 없네. 이 첫 번째 그림 8.1이라고 되어 있는 그 자료 있지 않습니까? 이 자료를 한번 보시면 75년을 기점으로 뭐 역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건 1인당 실질 GDP라고 되어 있잖아요. 위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그 다음에 그 밑에 실순으로 되어 있는 1인당 중간소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 무슨 얘기인가 하면 실질 GDP는 평균값입니다. 그래서 GDP 전 세계적으로 생산해내는 생산량을 이제 현금 가치로 계산한 것인데 그것을 인구수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부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중간소득이라는 것은 뭐냐면 소득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없는 사람 첫 번째로 세우고 가장 부자를 끝으로 세워서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겠죠. 51번째. 그 사람의 소득을 이야기하는 건데 75년 이전까지는 그 사람의 소득이 평균 소득보다 높았다는 겁니다. 그럼 그 이후부터는 낮았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소득 격차가 굉장히 심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75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런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표를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일단 소득 격차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의 추세로서 역전될 수 없는 추세로서 나타났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미국에 있어서의 데이터인데, 비숙련 생산직 근로자의 그 급여를 어떻게 주고 있느냐 이거 보니까, 그것도 70년대 중반을 계기로 해서 생산성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보상은 생산성은 2.5배 정도 증가했다. 75년 기준으로 2.5배 정도 증가했는데 그 급여는 거의 증가하지 않았어요. 1.1배니까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이 이전 체제에서는 보십시오. 75년 이전까지는 1945년부터 75년 이전까지는 생산성 연동 임금이라고 하는 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생산성 증가와 임금 증가 같이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는 깨졌다. 모두가 그런 건 아니고 하위 생산직 근로자에게 있어서 나타난 현상이다. 그 다음에 그래서 결국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에 있는 것은 뭐냐면 노동자와 사물들, 그러니까 사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자본, 토지 같은 그 양쪽으로 분배되는 소득의 비중을 보는 것입니다. 소득의 비중을 보면 노동자에게 근로소득, 노동에 대한 소득으로 들어가는 그 비중이 65%에서 58%까지 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일관된 그런 경향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일단은 이게 과연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돌이킬 수 없는, 그러니까 이런 사이클리컬한 게 아니라 하나의 구조적인 변화로 나타났다 하는 것을 이런 데이터들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이제 이론화하는 부분을 조금 이야기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그래, 기본소득 이야기를 반은 해야 되니까 20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대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언뜻 말씀드렸는데 한번 이렇게 한번 불러보자는 거죠. 이것도 경제학자들이 합의하고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20페이지에. 합의하고 있는 내용은 아닌데, 대략 이 정도 구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45년, 저는 이제 굉장히 주목하는 게 45년부터 아까 75년까지 그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45년부터 75년까지 하면, 55, 65, 30년 정도죠. 이 시기를 골든 에이지라고 합니다. 자본주의의 황금기라고 부릅니다. 골든 에이지 오브 캐피탈리즘. 모든 그 역사적 시기에 황금기가 있는데 자본주의에 있어서는 이 시기가 이제 황금기다. 선진국들 OECD 기준으로 연 4% 성장했어요, 평균. 그러니까 상당히 고도 성장을 한 것입니다. 지금 80년대 이후부터는 그 2%로 떨어지고 지금은 1% 이내로 이제 내려왔는데, 그런 고도성장이라는 것 자체는 일단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물질적인 풍요로움의 총량을 또 배분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지금 관점에서 봐서는, 당시에는 물론 논란이 되게 많았지만은 지금 관점에 봐서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걸 이제 한마디로 이렇게 특징화시켜 주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생산에 있어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체제의 악위가 이렇게 맞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악위가 이제 붕괴됐거든요. 붕괴돼가지고 그런 상태인데, 그 이전도 악위가 붕괴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대량 생산, 아까 콘베이벨트 같은 정도 오면, 물론 그 전에도 과잉 생산이라는 것은 산업혁명 초기부터 있었던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산업혁명의 원조국인데, 여기에서 이 어류들이 엄청나게 많은 그 공장에서 찍어내기 시작해. 면직물이 공장에서 계속 찍어내는 시스템이고, 그때 인도는 캘리코라고 손으로 이렇게 만들고 있는 시스템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만들어서 어딘가에 팔아야 되는 그런 제도였는데, 그 나라에서 소화할 수 있는 분량보다 더 많이 만들고. 그거는 이제 자본주의 초기부터 그랬어요. 초기부터 그랬고, 그것이 이 45년 이전 단계의 자본주의에서 악위가 안 맞아서 결국은 제국주의라고 하는 형태로, 식민지에서 시장을 찾는 그런 형태로도 나타났고,
또 어떤 경제학자, 그 이전에 경제학자들은, 아니, 지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지주가. 왜냐하면 지주는 생산하지 않고 소비만 하지 않냐. 그런 비생산적 계급이 있어야 이 시스템이 돌아간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이고. 그랬는데, 여하튼 이제 그런 격동기를 거쳐서 어떤 온 체제가 이 생산자가 스스로 소비하는 메커니즘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포드 자동차 보시면, 포드 자동차가 그게 그때 시급 5달러를 줘요. 1급 5달러를 줘. 하루에 5달러를 주는 그 제도를 처음 도입해요. 굉장히 고임금을 줍니다. 그래서 그 포드 자동차 공장에는 철문 바깥에 취업하겠다 줄 수 있는 사람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럼 이제 안에 있는 사람들이 태업을 하면 걔는 자르는 거죠. 자르면 그 사람을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 당시에 이제 저임금으로 생산성을 올리려고 그랬는데 포드는 고임금으로 생산성을 올렸어요. 그 다음 T형 자동차라고 당시에 엄청나게 많이 팔은 그 말하자면 우리나라 같으면 소니 같은 건데 그걸 500달러에 팔았어요. 당시 기준으로 혁명적인 가격으로 팔았어요. 그렇게 해서 노동자들이 그 모토가 그거야. 포드의 모토가 내 노동자들이 내 차를 사게 한다. 그러니까 딴 데가 팔 필요가 없는 거야. 내 노동자들이 사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아주 상징적인 사건인데 대량 생산, 대량 소비. 그리고 돈이 없어요. 500달러 돈 없잖아요. 그 정도는. 그러니까 파이낸스를 해줘요. 자, 빌려줄게. 왜냐하면 너 여기 고용돼가지고 계속 일하면은 한 20년 일하면 그거 조금씩 내면 다 갚을 수 있는 거 아니야. 해서 소비자 신용 이런 것들이 이제 도입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시스템이 장착이 됐다. 그 다음에 그걸 안정화시키는 어떤 외부적 조건들, 그것이 이제 사실 이게 사회정치적 과정이기 때문에, 사회정치적 합의 과정이기 때문에 사회보장 제도를 도입하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 사회보장 제도의 설계는 고용을 전제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실업이라는 걸 아주 일시적인 제도로 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거쳐서 재고용된다. 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설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용되어 있을 때 뭘 하냐면 조금씩 돈을 내요. 그 노동자들이 조금씩 돈을 내가지고 실업됐을 때 그 돈을 받습니다. 받는데 이것이 고용된 사람이 몽땅 실업되는 게 아니니까 약간 보험적 속성을 갖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실업된 사람 이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낸 돈이 뭐 한 달에 100만 원씩 받는다고 할 때 실업됐을 때 내가 낸 돈이 100만 원은 아니겠죠. 그런 어떤 사회보장 제도를 이렇게 도입을 해. 실업보험이라는 제도를 도입을 했고, 그 실업보험 제도를 이제 재정이 감당하기 시작하고, 국가보험이죠. 사회보험 제도로 운영하고. 그리고 그런 것이 들어가는 상당히 많은 비용을 누진 제도를 통해서 재원을 확보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누진 제도라고 하는 것도 초기 자본주의에는 이게 사회주의 정책입니다. 사회주의 정책이어서 굉장히 많은 반발을 초래를 했는데, 어쨌든 전쟁 끝나고 나서는 다 모든 국가가 다 누진제 도입해서 재원을 확보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 실업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생각은 실업자라고 하는 것이 이 사회에 있어서는 약간 뭐랄까요? 패배자 같은 거, 루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아직도 그렇지 않습니까? 실업자가 약간 루저 같은 느낌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시기에 다 정착되었다. 다시 말하면 고용을 전제로 한 복지제도였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복지제도가 어떤 사회약자에 대한 어떤 제도인 것 같지만 사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조제도는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 제도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오래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생산 시스템과 잘 맞물려 갔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붕괴했다는 거죠. 이제 제가 이제 인지자본주의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1990년대부터 아주 구체화된 모습들인데 우리나라도 뭐 우리 다 겪고 있는 것이고 이 불안정 고용이 굉장히 만성화됐어요. 이렇게 되면 재원이 바닥이 나겠죠. 실업보험의 재원이. 사회보장 지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재정적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는 아직은 그렇게 정부가 돈을 많이 안 써서 그런데 선진국은 재정적자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죠. 그게 경제가 굴러가면 그래도 그 이자를 갚을 수 있으니 큰 문제가 없어요. 원금 갚을 생각은 전혀 안 해요. 이자만 갚으면, 국채니까 이자만 갚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자도 못 갚는 상태가 되면 부도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스 같은 나라에서 이제 그런 상태에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도대체 감당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라는 수준으로 오게 됐다. 아까 이야기했던 프리케리아트가 출현하게 되는데 이 규모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굉장히 안정적인 규모로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나라 인구와 노동 인구
통계를 대략 이렇게 보니까 약 한 2,200만 정도가 노동자예요. 생산 종사하고 있어요. 자영업자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런데 그 중에서 700만을 빼고 한 1,500만 정도가 불안전 고용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비정규직 자영업자 이가 약 한 1,500만 정도 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 말하자면 산업혁명 초기에 공장에서 딱 공장 근무 시간이 끝나면 와 쏟아져 나오잖아요. 작업복을 입고 와르르 쏟아져 나오는 그 모습이 이제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불과 뭐 한 2, 30년 사이에 그 모습이 없어졌죠.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 중에 블루칼러 아니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만나본 블루칼러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흥미로운 거는 이 이야기 되게 조심스러운데 블루칼라가 그렇게 못 살지 않습니다. 이제는. 대공업 노동자들이라고 한다면, 대공장에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라고 한다면. 왜 그런가 하면, 물론 굉장히 많은 훼손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 복지자본주의 체제의 중요한 한 축이거든요. 그 시스템이. 그러니까, 사실 체제가 그 노동자에 대해서, 계급으로서 노동자, 조직적인 노동자에 대해서 그렇게 무시하지도 못하고, 하나의 파트너로서, 하위 파트너이긴 하지만 하나의 파트너로서 작용했다. 그런데 그 수가 줄고 있다. 그 수는 계속 줄고 있고 거기에서부터 배제되어 있는 노동자들이 어느 순간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보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완전 고용을 목표로 하는 복지제도 한계에 오게 되고요. 그 세 기업들, 구글, MS,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요. 주식 기준으로 세계 상위 10위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생각했던 그런 재벌 큰 기업들, 대기업들이 실제 자산 가치가 그렇게 높지가 않고 새로 이야기한 디지털 경제의 주력들이 불과 뭐 생긴 지 몇십 년 되지 않는 이런 IT 기업들이 엄청나게 성장하였다는 것이죠. 이 기업들이 엄청난 초과 이윤을 얻기 때문에 그 주식 가치가 그렇게 높은 겁니다. 결국은 어떤 문제가 제기되고 있냐면 그런 어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설적으로 하나의 생산수단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것에까지 이릅니다. 그걸 이제 지식 기반 경제, knowledge based economy, KBE라고도 이제 부르고요. KBE라고도 부르고 이제 인지 자본주의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뭔가 단계가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 이야기는 이제 넘어가고요. 그 22페이지 슬라이드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까 이미 제가 말씀드렸는데, 약 한, 비정규직 노동자, 자영업자가 약 한 1,500만 명 정도 되고, 이 비정규직과 자영업자라는 것은 조금 다른데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어떤 노동 계약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문제는 저임금이 문제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부분에서는 최저임금제를 어떻게 올릴 거냐 이런 이제 문제가 제기되고, 지난 4.13 선거 때도 그 최저임금 10,000원 이야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10,000원 그거 몇 년 전에는 10,000원이라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였는데, 뭐 여당에서도 물론 단계적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거지만은 야당에서도 다 10,000원이라는 고우를 목표를 이제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겠지만, 역시 그런 적용을 받는 것은 누구냐면 그 일반적인 생산 관계 안에 들어와 있을 때, 피고용 관계 안에 들어와 있을 때, 자영업자들은 거기 적용받지 않습니다. 자영업자들은 그런 법규에 제외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자영업자의 상당 부분들이 또 강제된 자영업자들이 꽤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주목을 해본다면 보편적 시민소득이라고 분류하는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참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제4차 산업혁명 이런 이야기할 때는 막 우리나라 뭐 그래도 선진국은 아니잖아요. 선진국인가? 중진국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리나라의 이야기는 당면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 이야기가 계속
떠돌아다니지만 그리고 또 우리는 굉장히 봉건적인 것도 있잖아요. 뭐 우리 다 아시지만 봉건적인 주술적인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요, 비동시성이 동시성이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첨단적인 이야기도 막 돌아다니고 있고 아주 뭐 원시시대 이야기도 돌아다니고 있고 샤머니즘도 있고 이러니까 정말 대한민국은 아마 이 세계를 리드하는 나라가 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될 것 같아요. 요번 위기만 극복하면 그러지 않을까 생각도 간혹 해보긴 하는데 너무 막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지자본주의라든지 새로운 단계의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과연 우리나라에 적용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라는 자문도 이제 해보게 됩니다. 해보게 되는데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튼 그런데 이제 이 아까 요소들 우리나라 이야기를 하면서 요소들을 이야기해도 역시 인지자본주의에서 제기된 이야기나 우리나라에서 제기된 이야기나 비슷한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아까 직업의 총수가 그렇게 급격히 줄어든다는 게 우리나라에 적용되는지 아닌지는 아직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일의 형태들이 굉장히 급속히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관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노동자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들도 우리는 이제 관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저는 생각이 우리나라에서도 이 문제가 만약에 그런 자본주의 새로운 단계에 필요로 하는 사회정책이 기본소득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이 문제는 제기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래서 그 증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요 기본소득을 추정하시는 분들이 하나의 모델로 제시한 것 중에는 월 50만 원 모델이 있어요. 월 50만 원 모델이 있는데 월 50만 원 모델이면 우리 GDP의 한 20% 정도 됩니다. 1인당 우리가 한 1년에 1인당 아까 우리나라 총생산을 인구수로 나누면 한 2,500만 원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20% 엄청난 금액이죠. 엄청난 금액이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이 재원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공부하면서 이 문제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불가능하다고 생각 안 하지만은 어떻게 풀어야 될까 궁금한데 이제 여러 가지 성남에 있어서 성남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성남이 청년수당이라고 불리우는 건데 3개월에 25만 원 주는 모델이잖아요. 그러니까 합해가지고 1년에 100만 원인데 그것도 지금은 무슨 벌금을 받아가지고 반 정도 준다고 하는데 근데 그 추가 재원을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물론 한 연령층에 대해서만 주는 거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한 거죠. 성남시는 돈을 그러면 더 이상 재원을 확보하지 않는다라는 전제 하에서 설계를 해본다 하면 어떤 것이 기본소득의 정신에 가장 기본소득 정신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당장 시험해 볼 수 있는 걸까 이런 이제 고민을 한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할 수밖에 전체 다 한다는 게 엄청나게 큰 금액이라면 부분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할 때도 적은 소액으로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부분적으로 한다고 할 때의 키가 뭐냐면 기본소득의 핵심이 두 가지를 무시하는 건데 하나가 직업이 있냐 없냐를 무시하고 두 번째가 소득이 있냐 없냐를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업과 소득이라는 기준을 들이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기준을 들이대야 되는데 보편성이라는 관점에서 이제 나이라는 기준을 들이댄 거죠. 그래서 그 나이 한 연령층에 모두에게 거기에 있는 사람에게 지급을 하는 방식으로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 노인수당이 물론 이 정부가 공약이었잖아요. 공약이었는데 20만 원 노인수당 공약이었고 그 공약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누구죠? 보사부 장관하다 그만둔 사람 진념 씨가 싸우고 나오게 된 거잖아요. 그 노인수당이 과거의 지금 우리 주는 그 시스템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간 거죠. 근데 노인수당은 원래 설계된 노인수당은 기본소득과 되게 유사한 거죠. 왜냐하면 그 나이대에 있는 사람한테 그 금액을 다 주겠다고 그랬으니까 소득과 무관하게 고용과 무관하게. 그러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뭐 언뜻 나오는 이야기가 다음 대선에는 그 금액이 한 30만 원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 현실로 온다. 아동수당 이야기 나오잖아요, 또.
그래서 이제 밑에 하고 위에게 지급을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뭐 선진국에서 이미 많이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저는 기본소득이라는 것을 조금 더 넓게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기본소득이 우리의 현실로 이미 와 있다는 것이죠. 와 있는 것이고, 그 재원의 문제라든지 하는 것들도 사실 저는 재원이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재원, 의지와 생각의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재원 문제가 있으니까 두 가지를 우리가 인지자본주의 관련해가지고 두 가지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해봤는데, 보통 우리 광범위하게 급속하게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은 소득세입니다. 소득세 1%씩만 올려도 대부분의 필요로 하는 재원을 다 확보하죠. 그리고 뭐 정의에도 부합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불로소득에 과세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게 많이 이야기됐던 것이고, 제가 조금 현실성 문제와 관련해서 보고 있는 건 뭐냐면 그 공유자원에 대한 과세인데요. 그 부분은 토지라든지 공유자원 좀 광범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토지 다 사유화되어 있긴 한데 그 공유로 되어 있는 자산들에 대해서 과세하는 사례들도 많고 알래스카 같이 사례들도 많고 그런데 이제 다 사유화되어 있잖아요. 토지도 다 사유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유화되어 있지 않은 공유자원을 찾아보는 거죠. 그것이 공예세입니다. 공기는 아직까지 사유화되어 있지 않으니까 깨끗한 공기에 대한 깨끗한 공기를 얻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어떤 세금 이런 것들 좀 주로 과세되는 거는 예, 공해를 유발하는 그 원인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거죠. 그건 굉장히 당장 닥친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가 환경 문제가 극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목적세로 해서 세금과 지출을 완전히 일치시켜서 공예세로 받지만 환경에다 쓰지 않고 기본소득에 이렇게 쓰는 거죠. 그렇게 이제 매칭시켜주는 방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 기계세 이야기가 있는데, 기계세라고 하는 거는 기계에 과세하는 거거든요. 근데, 과거의 어떤 복지자본주의 45년대의 그 자본주의라고 하면 그 기계세가 의미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기계에 과세한다는 건 결국은 이윤에 과세한다는 것인데, 그 이윤이 그렇게 높지는 않죠. 왜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않은데 이제 우리가 IT 기업들의 초과 이윤 같은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그 초과 이윤이 일시적이지 않고 오랫동안 갑니다. 오랫동안 가기 때문에 여기에 적절한 그 어떤 과세원을 확보를 한다면은 이런 데에서도 우리가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본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부분은 그 기본소득을 주면 사람들이 놀 것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인데 그것은 정치적으로 저는 재원보다도 더 큰 반론이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은 연구를 많이 해봐야 되고요. 실제로 소득을 깔았을 때 그 정말 사람들이 놀지 더 열심히 일할지 그거는 뒤에 이제 약간 그 구조화된 슬라이드도 있는데, 그건 토론하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고, 제가 4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요 주제에 대해서는. 하나는 뭐냐면, 이, 현재 그 최저임금 제도도 그렇고,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니? 일단 이제 생계의 위기에 있으면 어떤 형태로든지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일을 하게 되면 이제 저도 우리 학생들 관찰을 이렇게 쭉 해보는데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아르바이트를 하느냐 하면 그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요. 최저임금이 막 5천, 6천 정도 되니까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학생들이 그 4년 동안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 제대로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게 대체해 줄 수 있는 소득이 있다면 이 학생들은 공부를 하게 될 것이고, 공부를 한다는 것은 그 아르바이트를 안 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 아르바이트는 캐셔, 이건 아무 기술이 필요 없는 단순 노동이고, 단순 노동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그 경제학 이론에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데 우회 생산이라는 게 있어요. 우회 생산이라는 게 뭐냐면 그 물고기를 잡을 때 우리가 낚싯대를 가지고 이렇게 잡지 않습니까? 근데
잡는 방법 낚싯대 말고 제일 빨리 잡는 방법 뭡니까? 네. 자, 물고기 잡으려고 그러면 아이 내 급해. 그물. 근데 그물보다 더 급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전기. 점점 올라가시네. 왜 아니 돈 주고 사요? 물고기 빨리 잡으려면 쫓아가서 손으로 잡아야죠. 아니 급한데 손으로 곰처럼 손으로 이렇게 잡아야 되잖아요. 응? 잘 안 잡히잖아요. 기술이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손으로 잡는 게 되게 빠른데 손으로 잡으려면 안 잡히는 거예요. 잡을 수 있습니다. 계속 훈련하면 잡을 수 있는데 그래서 생각한 게 낚시 아닙니까? 근데 낚시하려고 그러면은 이 사람이 물고기 잡는다는 생각을 잠깐 접고 낚싯대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그물 하셨는데 더 많은 시간을 써가지고 그 그물코 해야 되잖아요. 전기는 더 많이 이제 장비가 필요하는. 그러니까 그걸 우회 생산이라고 부르거든요. 처음에 생산성이 훅 떨어지다가 아무것도 내가 물고기를 못 잡아요. 이 낚싯대 만들기 전까지는. 하지만 낚싯대 딱 만들고 나면 아주 안정적으로 물고기를 끌어올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그래서 아주 저임금 노동을 좀 없애야 사실은 생산성도 올라간다 하는 그런 게 이제 첫째 이야기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인데, 우리 이제 현재 사회보장 제도를 보니까 기본소득을 비교해서 보면 실업보험 제도, 최저생계비 제도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제도가 고용되면 안 주잖아요. 고용 안 되면 주고. 최저생계비도 마찬가지. 최저생계비 이상 되면 안 주고 이하에서는 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그 경계에서는 일을 안 하려고 하죠. 그걸 실업함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기본소득은 그런 건 없어요. 기본소득은 일하면 일한 만큼 플러스가 되니까. 기본으로 주고 그 위에 다시 올리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 생산성 감퇴라고 하는 게 최소한 그런 현재의 복지제도하고 비교해서는 없다라고 이제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우리 이야기하고 관련되어 있는 건데, 지금 노동자가 필요로 하지 않는데 자꾸 일해라고 그렇게 밀어붙이면 이 시스템이 돌아갈 리가 있겠느냐. 그래서 결국은 노동 수요를 필요로 하지 않는 방식으로 생산 과정이 지금 조직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생산에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생산에 참여했는지 알 수가 없게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구글 같은 경우 대표적인 예죠. 우리가 구글 이메일을 쓰잖아요. 구글 이메일을 쓰면서 내가 막 열심히 이메일을 쓰는데 거기에 키워드 쭉 뽑아가지고 우리한테 맞는 광고를 이렇게 뿌려주거든요. 그럼 내가 이 광고 어떻게 알았지? 이 새끼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광고 싹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구글에 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그 광고주한테 돈을 이렇게 많이 받았단 말이죠. 근데 우리한테 안 주잖아요. 우리는 뭔가를 했는데 그게 생산 과정에 참여는 했지만 이 명확하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과거에 직접적 생산 과정이라 해서 공장 안에 딱 들어와서 일하고 있는 것처럼 돼 있지 않으니까 페이할 의무도 없는 거고 거기에 대한 지불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도 못하는 그런 방식의 생산. 그러니까 굉장히 전 사회적으로 생산이 이루어지는 그런 현상들을 보자. 그렇게 된다면 이게 좀 생각을 달리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노동과 생산 패러다임이 아까 분기점을 이야기할 때 산업공학하거나 기술 경영하는 분들이 이런 제4차 산업혁명을 통한 사회의 어떤 변화, 분기점을 이야기할 때 저는 생각이 되는 것이 이제 노동과 생산 패러다임은 폐기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요 정도 할까요? 네. 네.